네, 최창희 선생입니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일주일이 밀렸네요. 그래서 또 다르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해줄 영상, 이제 뭘 좀 해줄까 해서 그게 시작한 게 문법이었어요. 5강 다 들었나요? 아직 이제 그 영상 다 안 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 있나? 아마 학원에서 내렸을 것 같긴 한데, 파일이라도 다운받아서 문제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잘 안 되면 선생님 유튜브 들어오셔서 거기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법 강의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강의는 뭘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5강 안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한 게, 가장 어려워할 만한 걸 좀 해주자. 지금 9평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 그 전에 좀 뭔가를 좀 어려운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수능완성에 있는 경제 파트 지문들을 몇 개를 한번 해볼 건데, 아마 오늘 강의로는 안 끝날 거고, 지금 이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송출이 되는 방송이니까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한 지문씩 푸는데, 경제 지문이 일단 수능완성에 있는 게 5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이 아마 3개가 나올 겁니다. 요 3개에 최근 나온 경제 지문 2개, 기출문제까지 묶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완성에 있는 3지문이 어디냐면, 첫 번째 지문이 147페이지에 하나가 있고요. 1회차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회차에 가면 172페이지에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4회차에 가면 지문이 225페이지에 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리 3지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출지문 중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BIS 비율주 규제 이거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전에 환율 문제인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든가 아니면 오버시팅 하든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경제지문 조금 떼고 기본적인 어휘도 좀 떼고 배형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아마 이제 요 지문 여러분 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봐. 원래 이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인강에 보면 인강선생님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독해법을 알면 안다. 그냥 독해법을 할 수만 있으면, 독해법만 구현이 되면 배형식이 없어도 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해법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거든 독해는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독해법이 있어서 어떤 것든 독해할 수 있다에다가 플러스 배형식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 네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지문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그 지문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잖아. 금방. 일단 경제 지문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지문을 출제하는 사람이 너는 이미 이 정도의 경제적 상식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풀기에는 어렵지. 왜? 나는 그런 경제 상식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헤매지. 무슨 말인지 하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수업은 그냥 단순히 독해법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 상식을 쌓아가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경제적 상식을 쌓아가는 수업 하에 여기는 이 지문들을 독해하면서 중요한 배형식들은 조금 예시를 들어 내가 설명도 할 테니까 여기는 이 지문들을 온전히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일에 여기는 이 지문이 수능시험이나 9월 모의평가에 나왔다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수업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완성 교재 꺼내세요. 지금 아마 책꽂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수능교재 완성 교재 꺼내시고, 만일에 수능완성 교재가 없다면, 지금 내가 수능완성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테면 뭐 어디다 두고 왔어. 그러면 EBS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그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상단 배너바에 EBS 교재라고 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연계 교재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 그거를 로그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수능완성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능완성 147페이지. 자, 이 지문 파트 요게 한 3장 정도 됩니다. 147, 그 뒤에 148, 149까지.
요렇게 세 쪽 출력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요 영상 잠깐 스톱하시고 여기는 이거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다 읽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영상 다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 안 푸셨던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영상 스톱, 일단 끊고 일단 풀어. 뽑아가지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게 중간에 스키 없이 확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갈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죠. 한번. 일단 경제 지문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 이제 오늘부터 설명해야 될 모두 총 그 여러 지문들이 다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나 써보고 시작하자. 알겠죠? 자, 갑니다. 경제 지문은 어떻게 독해하느냐 하면 경제 지문을 독해할 때 크게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내가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 경제 지문은 일단 첫 문단에는 뭐가 나오냐면 경제적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 경제적 현상이. 그래서 첫 문단에는 경제적 현상으로 어떠어떠한 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첫 문단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구매 결정 시점과 손익 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의사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 때와 내가 이걸로 손해를 볼 건가 이익을 볼 건가는 그 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일 때 이걸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제적 현상을 설명을 하면 무조건 두 번째 문단에서 뭐 하게 되냐면 이 경제적 현상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론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열심히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나온 게 할인율 개념이야. 그래서 할인율에 대한 이론을 겁나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면 그 경제적인 현상을 경제적인 적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그지? 우리 본 수업 듣던 친구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앞에 있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결국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이나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라면 여기는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래서 경제지문은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되어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원인 조건이 나오고 뒤쪽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야. 경제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해. 결국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여기를 따라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결과를 찾아야 뒤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찾아간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지문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항상 경제 지문은 결과를 쫓아가자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결과를 쫓아가자.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2번. 자, 중간에 비례나 반비례와 관련된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비례나 반비례와 관련된 문장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게 커지면 뒤에 게 작아진다는 둥, 앞에 게 작아지면 뒤에 게 커진다는 둥. 예를 들면 이런 거.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다. 요런 지문들 있죠. 요런 지문, 요런 문장들. 이런 문장들이 자주 나오고요. 결국에 나중에 지문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들은 무조건 체크하는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냥 이거 눈 따라서 체크만 해놓으면 밑줄만 꺼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읽다가 중간에 놓쳐 정보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 돌아오면 뭐 할수록 뭐뭐 하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단어, 뒤에 단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메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라는 얘기는 해주는 게 좋다. 메모를 해주는 게 좋다.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다,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3번. 자, 이게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간에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와. 뭘 빼주고, 뭘 더하고, 뭘 나누고, 뭘 곱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옆에다가 무조건 계산식으로 메모해 봅니다. 계산식으로 메모해 봅니다.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반드시 계산식으로 메모해 봅니다. 이해가 됐죠? 계산식으로 메모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뭔가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정의. 뭐뭐란 뭐뭐이다. 이런 게 나오면, 뭐뭐란 뭐뭐이다. 나오면 요거 체크합니다. 뭐뭐란 뭐뭐이다. 이런 거 나오면 체크합니다. 그래서 경제지문은 여기는 이 네 가지만 철저하게 잘 하셔도, 이 네 가지만 철저하게 잘 하셔도 일단 경제지문에서 큰 걸 놓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진짜 핵심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은 데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예를 들어 시험 시간에 얘가 이해가 안 됐어.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이해한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해가 돼? 그러면 결국에 맞춰야 된다고. 답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답이 나올 구간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돼 있는지만 확인만 하면 돼. 이해가 됐어?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있는 지문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오늘 지금 영상은 지금 찍고 있는데 혼자 찍기 뭐해서 앞에 학생이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화면은 계속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지금 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막 하다가 열받으면 그 친구한테 뭘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저 새끼가 지금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누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 교실에 한 명 앉아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맞춰가지고 학원 생각 아무도 부르지 않고 딱 한 명만 여기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럽지? 그지? 너는 부럽죠? 그래서 한 명만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 수업을 현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 명만 여기에 초대했다. 한 명만 여기 초대했다. 아마 오늘 지금 전반부 영상 몇 회차는 아마 이 친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같이 이렇게 한 50분 분량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건데, 어쨌든 요 한 친구는 지금 옆에 앞에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점, 하시면서, 부러우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147페이지에 지문 한번 읽어볼게. 차근차근 읽으면서 갈 테니까 잘 봐. 어디가 중요하냐? 아까 내가 체크해줬던 데야. 그 체크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한번 읽으면서 밑줄을 꺼볼 테니까 반드시 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저 사람이 여기다 밑줄을 긋고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했나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단은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경제적 현상에 대한 게 나온다 그랬어. 그죠? 경제적 현상. 자, 첫 문단 읽어볼게. 구매 결정 시점과 손익 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의사결정을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 이 글의 화제인 거야. 여기서의 경제적 현상은 결국에 구매를 결정하는 시점과 그 손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거야. 지금 여기는 1회차에 있는 비문학 중에서 여기는 이 지문의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왜 출제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게 최근에 부동산 시장 문제하고 결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이란 게 당장 내일 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한참 뒤에 팔 거지, 그지? 그럼 한참 뒤에 팔 거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여기는 이 부동산을 살 때 몇 년 뒤에 얼마만큼의 손익을 남길 건가를 따지면서 사지 않아? 물론 나는 주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한 용도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대부분 다 이런 거 살 때 여기 뭐가 들어선다는데? 여기 들어서면 아파트가 몇 배로 뛴다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의 어떤 가치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게 지금 사는 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지문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 일단은 처음에는 개념은 제시하지 않고 현상만을 제시했다고.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는 현상만을 제시했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은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면 결론은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에다 괄호 한번 쳐봐. 그러면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를 묻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이론을 그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끝났고 그 뒷문단에 가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현재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이 1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고려해야 한다. 뭘 고려해야 된다고? 이자율.
그러면 결국에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은 거기 이자율의 네모 박스 한번 쳐볼까? 이자율이 기준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이자율이 뒤로 가면 할인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 현재 갖고 있는 화폐의 1년 후의 가치를 식으로 나타내려면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화폐의 명목 가치가 된다. 자,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미래에 있는 어떤 시점의 물건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니까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건 필요 없는 식이야. 그냥 얘는 넘어가도 돼. 어쨌든 이자율을 보태서 계산해 준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명목 가치란 건 뭐냐면 지폐에 써져 있는 돈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화폐의 명목 가치란 건 그냥 써져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가치하고 다른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거.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는 다른 겁니다.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명목 가치는 뭐고 실질 가치는 뭐냐? 명목 가치란 건 거기 지폐에 써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써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걔 명목 가치는 1,000원이에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도 똑같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도 똑같았던 거야. 그냥 그 지폐는 원래부터 1,000원이었어. 근데 그 지폐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가치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가치라는 건 명목 가치가 아니라 실질 가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새우깡 한 봉지에 100원이었거든. 그러면 1,000원이면 새우깡 10봉지예요. 지금은 새우깡 한 봉지도 사기 힘들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예전과 실질 가치가 달라진 거지 명목 가치는 동일한 거야. 지금이나 예나. 그래서 그 명목 가치를 여기다 계산에다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라면 현재 100원이 가는 1년 후의 가치는 105원이 돼. 당연히 이자가 5원이 증가했을 테니까. 자,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1년 뒤에 100원을 현재로 계산을 하면 0.5%를 더해준 것처럼 0.5%를 빼주면 되겠네, 역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빼주면 95원 정도가 된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이자율은 곧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할인율의 네모박스 한번 쳐봐. 이자율이 뭐라고? 할인율이라고.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쓴 거지, 그지? 이자율이 할인율인 거야.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할인율 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가 되는데 이때 얘를 할인인자라고 한다. 그래서 밑줄 꺼볼게.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인자는 커지므로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커진다. 내가 뭐할수록 뭐하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게 결국에 여기는 이 현상의 결과지, 결과. 에? 그러면 여기는 이 결과는 뭐냐면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여러분이 다 썼을 거라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카메라를 한 명이 지금 이렇게 뭐 뒤에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서 화면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지운다는 거 죄송하지만 잘 보시고 잘 봐. 할인율이 뭐하면 작아지면 할인인자는 당연히 할인인자는 커져야지. 왜? 그게 부모였으니까. 이해가 됐어? 그럼 할인인자는 커지고 그러면 할인인자는 커짐으로 자연스럽게 현재 가치 또한 커져요. 현재 가치 또한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거 하나 아는 거 하나 있다. 뭘 알고 있냐면 할인율은 결국 이꼴 이자율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인과관계를 하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현재 가치는 올라간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현재 이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맞니? 현재 이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이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달라지는 거야.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요 할인율을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 놓은 거야.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 경제학자들은 할인율이 복잡한 심리적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태도인 폴 세뮤얼스는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자 그래서 내세운 식이 이거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수형 함수라고 하는데 밑에 나와요.
지수형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 가치란 이꼴 1 플러스 할인율을 D 제곱하고 여기에 미래의 명목 가치를 나눠 놓은 거야. 미래의 명목 가치를 나눠 놓은 거라. 그러면 할인율은 여기는 이 D에 따라서 또 한 번 바뀌는데 이때 여기서 D는 미래 시간으로 예컨대 D는 1일 때 이는 1년 후에 재하가는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즉 여기는 이 D는 뭐라고? 미래 시간이야. 시간. 여기 뭐라고 돼? 다시 D가 뭐라고? 예, 미래 시간. 그러면 D는 미래 시간이 되는 거고요. D는 미래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는 이 지수형 할인의 핵심은 여기는 이 할인율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다는 데 있어. 요렇게 식에다가 부차적인 정보를 달아가지고 써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한결 수월해져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밑에다가 요런 내용들을 같이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요런 내용들을 써서 같이 붙여놓으면 되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지수형 할인이야. 그러면 할인율은 항상 일정하고 뭐만 달라져? 미래 시간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들 1년, 2년, 3년, 4년, 5년에 따라서 각각 얘는 뭐한다고? 일정한 크기로 감소하겠지, 그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현재 가치가 지수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형 할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수형 할인에다가 내용 박스 한번 쳐볼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지수형 할인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자, 이때 지수형 할인에 대해 최초로 의문을 품은 사람은 스트로츠로 그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 할인율이 일정한 게 아니라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식에다가 함부로 할인율을 집어넣으면 되겠냐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수시로 변하는 변수인데 얘를 집어넣으면 일정한 계산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얘를 드러내고 뭐 하기로 했냐면 그 뒤에 스트로츠의 주장에 대해서 행동주의 경제학자인 셀러는 실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대. 이와 같은 할인의 방법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현재 가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걸 무슨 형 저거라고? 쌍곡형 할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쌍곡형 할인이라고 하고요. 이 쌍곡형 할인은 현재 가치분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D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잘 보세요. 뭐가 빠졌냐면 할인율이 빠져버렸네? 그냥 기간으로만 대충 나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인율은 빼고 대충 기간으로 나눠버렸다고. 그러면 1이 들어가면 2로 나눠야 되는 거고 2가 들어가면 3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3이 들어가면 4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나누는 여기는 이 분자가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뒤야. 이 쌍곡선 방식으로 나타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쌍곡선 할인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위의 식에 미래의 명목 가치에 100원을 대입하면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50원, 2년 뒤에 100원의 가치는 33원, 3년 후에 100원의 가치는 25원과 같이 밑줄 한번 꺼볼게요.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얘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거였어. 그냥 계속 나누는 거니까. 근데 얘는 오히려 이렇게 나누다 보니 어떤 게 생겼냐면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이야. 자 시간의 경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현재 가치의 감소 비율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감소의 비율은 줄어들게 돼. 됐죠? 감소의 비율은 줄어들게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쌍곡형 할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봐. 딱 문제 나오지 않겠어?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느 거 적용할래?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니?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할인율을 일정하다 보고 미래 시간을 제곱으로 넣는 거고 얘는 그 미래 시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다고 현재가 제 감소 비율이 떨어져.
자, 그래서 그 옆에 그래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 거야. 자, 갑니다. 그림 1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 D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X축은 미래의 시간을, Y축은 할인된 현재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지수형 할인은 D값이 1, 2, 3n으로 증가할 때 현재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반면 쌍곡형 할인은 초기에는 급격하게 가치가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 감소는 하는데 비율이 줄어드는 거야. 차면 비율이 많고.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밑줄 꺼볼게. 이는 할인율이 일정한 지수형 할인과 달리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크고, 그다음 밑줄 긋고 있니? 자,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는 할인율이 크고 먼 미래로 갈수록 점점 할인율이 작아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그럼 다시 인과관계 하나 더. 어떻게 된다고?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크고, 가까운 미래야. 가까운 미래에서는 할인율이 크고, 그러면 할인율이 크니까 할인율이 크고, 그 다음 먼 미래로 갈수록, 먼 미래야. 할인율은 작아지는 거야. 할인율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할인율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그 뒤에 이와 같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 사이의 할인의 차이로 인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B안이 주는 큰 이익을 주는 B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A안과 B안에 적용된 할인율이 같고 현재 B안에 할인된 가치가 A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B안의 현재 가치가 A안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 시점과 상관없이 B를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할인율이 똑같으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익이.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끝에서 만나는 점은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뭐 한다고 이익이 바뀌지 않아. 자, 하지만 세모. 밑줄 꺼볼게. 쌍곡형 할인에서는 선택 시점과 이익을 얻는 시점 간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이 달라진다고. 어느 시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대. 자, 그러면서 밑에 그림 나옵니다. 그림이는 쌍곡선 할인에서 다른 두 지점 간의 할인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X축은 선택 지점, Y축은 각 시점에서 선택된 현재 가치, 그리고 막대는 A, B안이 현실화되는 이익이 얻은 시점과 그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여, 밑줄 꺼볼게. A안과 B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현실화되는 시점이야. 곧 현실이 될 거야.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세모. 초기에는 가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막대가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쪽에 있는데, 이는 그림 1의 초기에 높은 할인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할인율이 많기 때문에 훅 떨어지잖아. 그것처럼 올라가는 것도 근처에 보면 훅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때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여 밑줄 꺼볼게. A, B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해. 그런데 세모. 초기에는 가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 거기다 또 계속 밑줄 꺼볼게. 초기에는 가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커지는데 거기다 밑줄.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야. 결국 가까워질수록 뭐 한다고? 할인율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문단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줄로 갈게요. 시간이 경과하여, 다음 페이지. 시간이 경과하여 T 지점을 지나서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A안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B안의 현재 가치보다 커지면서 선호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하는데, 시간적 비정합성의 내용 박스 한번 쳐봐. 이게 결론이야. 거기다 밑줄 쫙 꺼봐. T 지점을 지나서 A의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A안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야. 갑자기. 왜? 현재 가치가 할인된 게 크니까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순간 B보다 A의 현재 가치가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나. 그 구간에서 A를 구매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 예시를 들어놨어. 뭘로? 늦잠으로.
너무 적절한 얘기죠. 그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이거 학습하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집에 왔으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6시 반에 일어나고. 뭐 지금까지 생활한 게 그렇게 생활했을 테니까 뭐 6시 반에 일어나는 거야. 뭐 기상 뭐 이런 거 들으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막상 눈을 뜨려고 그랬더니 눈이 안 떠져. 그러면 생각을 하지. 한숨 더 자야 되겠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아침 먹고 잠 깨운 다음에 7시 반부터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럼 난 이렇게 공부하면 100일 동안 공부하면 이 정도 공부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늦잠 잘 때가 되면 그 이익이 커보니까 뭐 하게 된다고? 더 자게 된다. 그러니까 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야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기로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잖아. 그러면 결심했으면 그 결심한 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게 그런 거야. 결국에 늦잠의 가치라는 게 현실화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훨씬 더 뭐한다고? 값어치가 커 보인다고. 그래서 그 늦잠을 하게 된다고. 이해가 돼? 그게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은 나갑니다. 시간적 비정합성을 세일러는 사람들의 내일의 사과 둘보다 오늘의 사과 하나를 선택하지만, 그렇지. 사람들은 만약 내일 사과 2개 주고 오늘 사과 하나 줄게 그러면 내일 사과 2개? 그럼 나 오늘 먹을래 하고 1개를 받게 된다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레고를 사달래 맨날. 그러면 얘기를 해. 야, 이번에 내가 너한테 레고를 사주면 7만 원 미만의 작은 아주 작은 레고밖에 못 사준다. 지금 참고 또 참으면 연말 크리스마스 때 20만 원짜리 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20만 원은 되게 크니까 그걸 기다리게 되잖아. 아니요. 당장 사달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당장 이게 커 보이거든. 그런데 1년 후에 사과 하나와 1년 1일 뒤에 사과 2개는 아직까지도 먼 얘기잖아. 1년 뒤니까. 그러니까 뭐 하게 된다고? 그래 뭐 1년 하루나 뭐 똑같으니까 사과 그때 가서 2개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1년이 아니라 1년 하루를 고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자, 이게 시간적 비정합성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쌍곡형 할인은 시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밑줄 한번 꺼볼게. 이익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지더라도 얘는 급격히 안 올라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 자, 이러한 경제학적 설명과 다른 측면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학적 설명이었어. 그 다음부터가 인문지문인데 여기는 인문 부분은 약간 이따가 다시 읽을게. 그럼 여기까지가 경제지문이야. 지금 우리가 봤던 건 인과관계 이게 다야. 여기는 인과관계에서 잘 봐라. 얘는 아까 이제 결과가 뭐였냐면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익이 큰 건 언제 가도 큰 거야.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는데 얘는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가까울수록 오히려 뭐 한다고 얘를 이익이 적은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익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역전. 됐죠?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아주 마지막 두 문제 읽기 전에 지금부터 26번 문제 봅니다. 그럼 26번을 딱 보자마자 이건 뭐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을 것도 없어요. 뭐라고 써져 있죠? 무슨 할인? 지수형 할인이잖아. 선생님 어떻게 알았죠? 써져 있잖아. 눈 없어? 거기 써져 있네. 됐어? 그러면 문제 다시 봐. 문제가 뭐야? 지수형 할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뭘 찾으면 되겠니? 지수형 할인이 아니라 쌍곡형 할인 설명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쌍곡형 할인은 뭐였어?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작은 이익이 더 커진다.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잖아. 끝났잖아. 이게 다른 걸 고민할 게 없잖아. 다시 지수형 할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쌍곡형 할인 설명하고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팁을 잠깐 달아주면, 팁 하나 달아줄게. 화제가 지금처럼 둘 이상으로 나눠져 있어. 그럼 이렇게 화제가 둘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여기는 이 선지의 구성이 거의 둘 중 하나야. 지금처럼 선택형,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원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원화라는 건 뭐냐면 한쪽이 아니면 다른 한쪽이 정답인 거야. 쉽죠? 그럼 한쪽이 아니면 다른 한쪽이 정답이니까 그거 한쪽 찾아가지고 답 찾으면 되겠네? 이해가 됐어? 아니면 지금처럼 인과관계 혼란형. 그럼 이건 뭐겠어?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고, 뭐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간대. 무슨 말인지 돼?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자, 그럼 29번 가봐. 29번은 뭘 묻는 문제니? 쌍곡형 할인이지, 그지? 눈 뜨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 현상으로 메리지 블루라는 게 있대요. 이런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다가 막상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면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기대감보다 더 커져 우울장을 느끼는 현상이래. 그런데 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심리 현상은 시간에서 이론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쌍곡형 할인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자, 밑에 봐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뭐로 봤어? 이익. 그 다음에 거부감을 뭘로 봤어? 손실. 그럼 나 다시 물어볼게. 쌍곡형 할인에서의 인과관계야. 이익은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해지고? 훨씬 더 커지고. 손실은 뭐해진다? 완만해진다. 이해가 됐어? 완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쌍곡형 할인은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야지. 이해가 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저는 압니다만. 내가 안다기보다는 내 친구들이 잘 알죠. 맨날 내가 다른 친구들 결혼 일찍 해가지고 29에 내가 결혼했으니까 나는 일찍 결혼해서 애도 일찍 낳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35 이후에 낳았으니까 지금도 한참 애 새끼야. 난 지금 초등학생인데 가끔 동창 모임 만나거나 동창들이 전화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 진짜 너무 힘들다고. 예. 그렇죠. 힘들죠. 예. 그 시기 다 겪어내야 됩니다. 나는 요즘 편해요. 애기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있어. 자, 여기서는 지금 기대감이 이익인 거야. 여러분들 결혼해보면 압니다. 그 기대감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지금은 시간이 멀었잖아. 너네도 결혼을 하면 10년 이상 남지 않았어? 10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 설렘,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아니야. 있어. 있어. 예, 있는데 설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뭐 먹고 사나,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행설수설 해버렸네. 예, 이거 하다가 이게 무슨 마음인지 내가 그냥 대충 뭐 그렇다 뭐 알겠는데 예, 갑자기 이런 게 나와서. 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은 이득이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손실이라서 원래는 기대감이 커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 그럼 되잖아. 뭐가? 자, 1번 가볼게. A에 따르면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메리지 블루와 같은 심리적 현상은 설명할 수가 없지. 쌍곡형 할인으론.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부담감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기대감을 역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지. 이게 아까 그 설명이었으니까. 3번.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히 상승해요. 얘들아,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부담감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말은 여기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여기서 갑자기 부담감이 급격히 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급격히 상승해? 얘는 지금 여기는 이 A의 관점, 쌍곡형 할인의 관점으로는 언제나 손실은 뭐 해야 돼? 급격히가 아니라 완만해야지. 됐어? 정답 3번이야. 그냥 인과관계 뒤집어 놓은 거야. 이해돼?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한번 가볼게. 보기는 기억과 유사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땡땡 개월 후에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땡땡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 돈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의 금액이면 만족하겠는가? 이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순으로 바꿔가며 물어보니까 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금액. 얘들아, 이거 뭐라 그랬어? 시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돈은 뭐야? 현재 가치지. 그럼 기간이 멀어지면 뭐든 간에 기간이 멀어지면 현재 가치는 뭐해져? 작아져야 되겠네? 그러면 작아지고인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야. 3번, 4번 중에 하나. 이 금액이 변하는 폭은 당연히,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기억과 유사한 실험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기억은 뭐였냐면, 기억은 여기서 지수형 할인이 아니라 뭘 연구했던 사람? 쌍곡형 할인이지, 그지?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할인율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게 싸져요. 싸지는데 문제는 현재 가치의 감소 비율은 뭐 한다 그래서 써져 있잖아. 현재 가치의 감소 비율은 떨어진다지. 그러면 현재 가치의 감소 비율은 줄어든다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과관계 써놓으면 답 찾을 수 있는데 뭐 쉽게. 이해가 됐어? 그렇게 푸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문단 정도 읽고 거기 28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문단을 봤더니 이러한 경제학적 설명과 다른 설명에서 심리학자인 트롭과 리버먼은 인간의 심리에 바탕을 둔 시간 해석 이론을 통해 이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본질적이라면 서로 본질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면을 고려하는 추상적인 면을 중심으로 고차원 수에서 해석하는 반면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면에 주목하여 저차원적인 수에서 해석하게 된다. 지금 두 개가 나눠졌다는 거 알겠어? 다시 한 번 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서는 뭐 한다고? 본질적, 추상적, 고차원적 거기에다가 괄호치시고 괄호치고 괄호쳐봐.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다 밑줄.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는 본질적, 추상적, 그 다음에 고차원적이야. 그러면 반대로 가까이 있는 거에는 뭐 하게 된다고? 세부적, 구체적, 그리고 저수준이야. 이해가 됐어? 두 개가 지금 나뉜다는 거 알겠지, 그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후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는 뭐 역사,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가 막상 일주일 다가오면 뭐 하게 된다고? 맛집. 그치? 이 다 필요 없어. 맛집이야. 맛집 검색해야지. 존나 저차원적이 되는 거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디 가면 맛있대. 이런 거 검색해보고. 뭐 마드리드 맛집. 이런 거 해보잖아, 왜? 예. 시간 해석 이론을 적용하여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이익의 가치는 평가에서 명목가치의 크기와 같은 이익의 크기는 고차원적 성질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고 뒷과 같은 시간의 연기는 저차원적 성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이익을 평가할 경우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할인이 크게 된다. 반대로 먼 미래에 관해서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가 시간의 연기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밑줄 그어볼게. 현재로부터 시간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비정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에 시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8번에 그방 마지막 문단 나왔잖아. 뭐라고? 가까운 미래에서는
이익의 크기보다는 시간의 연기가 중시되고 있다가 먼 미래로 가면 마지막 문제에 나오잖아. 먼 미래로 가면 오히려 이익의 크기가 시간의 크기보다 중시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이익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됐죠? 시간의 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의 연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와 반대로 먼 미래는 그거에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정답은 3번이에요. 지수형 할인에서 D는 1일 때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그럼 얘들아 다시 인과관계 써놨잖아. 할인 인자가 작으면 어떻게 돼? 현재 가치는 작아져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잡냐가 중요합니다. 나보세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지문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특히나 이렇게 인과관계들은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립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요 다음 페이지 이제 내일은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2회차에 있는 비문학 중에서 경제지문인 172페이지를 할 건데 다 똑같아. 결국에는 뭘 싸움이냐면 인과관계 싸움이야. 인과관계를 얼마만큼 잘 정리했느냐, 내용을 얼마만큼 잘 정리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가 있는 거지 내용이 이해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내일은 172페이지에 있는 비문학 지문, 경제 지문 요 한 지문 풀어놓으시고 이 영상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